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불,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의 3050 클럽 국가에 가입될 예정입니다.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아주 명백한 선진 경제 강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 우리나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이고 강대국입니다만 다른 문화, 사회, 정치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냉정한 진단과 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랑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 분야입니다. 총리님, 네. 우리나라에는 기초과학 분야 노벨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죠. 네.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 최상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총리께서 연피아, 연구 마피아가 있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R&D 비용에 기득권 세력들을 연피아라고 부릅니다. R&D. 그 예산과 비용에 편중과 누수, 관행을 통해서 이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연구의 저변 확대, 이것을 막고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떤 대혁신이 꼭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깊이 있게 그동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분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안전사고 수준은 완전히 후진국형입니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들을 보면은 사소한 그러한 일탈들이 모여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번마다 책임지는 사람과 기관도 없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그리고 우리 판교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서 법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죠.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과거에 참 대형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데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공직자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기업도 이 안전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되고 현장에 근무하는 선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국민도 안전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는 각오로 같이 참여하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 점에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육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입시 그리고 스펙 중심의 교육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의 미래는 시민의식, 사명감, 리더십, 창조성, 도전성 이 5가지 교육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교육 분야에 대한 총리님께서 그동안에 보고를 받으신 거나 또 준비하고 계신 대개혁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5가지 그 인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저는 그 창조성과 도전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 평소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부터 적성을 발굴하고 그걸 키워가는 것이 우리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다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중심 사회가 돼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면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과 학교의 그 양립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대계 차원에서 그러한 입시 스펙 중심의 교육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공무원 연금 개혁 쪽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절실하고 절박하고 또 현상 변화가 있어야 하는 데 대해서는 역대 모든 정권들이 다 이것을 인식을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호의호식을 해서 또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동안에 쥐꼬리만한 봉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악함 속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왔던 공무원들의 애환과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공헌을 해왔었던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이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선언을 한번 해주시죠, 국민 앞에. 우리나라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여건이 어려운데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것도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연금 이 제도가 설계될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정이 되었고 또 연금 수급하는 기대 수명도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앞으로 이게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생해온 공무원들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해서 이 제도가 개혁이 됨으로 해서 우리 후세 국민들이 큰 부담을 안 지도록 하는데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으로 제가 공무원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많습니다. 다음은 국방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병영생활에서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깝고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획기적인 병영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전투가 없는 상황에서 훈련과 군기 잡는 시간으로만 2년을 때우려 하지 말고 청년들의 재교육 기회가 되도록 군대 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정량적인 계산이 나오도록 발상을 전환한 군대 개선 방안이 신속하게 좀 나와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병영 문화는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영 생활이 안전해야 되고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병영 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방에 가가지고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이 절대 낭비가 아니다는 그런 걸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게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걸 통해서 군 생활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네.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혹시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 동의가 절대적입니다. 1987년 헌법을 정상적인 국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리, 개헌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즉 국민 합의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민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고 합의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가 선결 과제고 그것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적 합의가 있거나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8월에 저는
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 90%가 요구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좀 살려달라는 그거고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급하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국민이 좀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급한 문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성결이 되고 난 뒤에 개혁 문제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총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헌이 모든 아젠다에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 지표 그리고 여론 지수, 남북 소통 등이 안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국민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야당이 주고받는 밀당헌법이나 거래헌법 또는 이씨, 김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헌법, 내용과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짜고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에 대해서는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리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민 신뢰도가 1.9%인 우리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선거 제도가 정책된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바로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050 클럽 국가가 되기 전에 반드시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와 국회의원이 역지사지를 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국민 대표로부터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자료처럼 국정감사, 국정조사 자료처럼 의정활동 관련 모든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제출된 자료가 국민 앞에 전부 공개된다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증언대에 서서 국민 대표나 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청문을 받고 답변을 요구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르긴 해도 국회는 국민 여론의 문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헌법 46조에 모든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게만 청렴 의무 조항을 뒀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헌정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왔으나 시대의 현실에 맞지 않은 모든 법과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총정리하는 기회를 한번 가집시다.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말입니다. 전현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년 시한의 헌정 후 총정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제안입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총리님, 내년에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내년을 계기로 온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비정상의 정상화 운동을 한번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범정부적으로 또 범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범사회적으로 일대 전환점을 삼기 위한, 만약에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광복 70주년은 매우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긍심을 되찾는 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한번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동서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동서 갈등은 국론 분열의 원천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남북 통일 전에 동서 화합이 이루어져야 대혼란을 막고 통일 대박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천 곡성에서 저 이정현의 당선을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산 폭탄이란 말만 부각시켜서 폄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한 순천 곡성의 유권자의 진정성을 존중을 하고 또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이 결실로 이루어지도록 새누리당을 포함한 우리 정치권과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동서화합의 시도에 대해 정부 부처는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총리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출신 지역을 이유로 인사차별을 금지하자는 말씀입니다. 첫째,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채용과 그리고 승진 인사를 하는 과정에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이정현 제1호 법안 내용인 출신지로 인한 인사차별 금지가 현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피부로 좀 느껴질 수 있도록 정부 조직부터 좀 앞장서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공감하고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탯줄을 어디다 묻었느냐가 인사 요인이 된다면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총리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광양하고 부산의 투포트 시스템을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과 광양, 이 양항 정책, 즉 투포트 시스템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부산항 단일항 정책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가면서 광양항은 어느 순간 버려진 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극 항로가 새로 개설되고 대중국 교역이 미국, 일본, 러시아의 교역보다 양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주변에 5,500만 평의 이 광활한 공업단지가 있고 광양제철 여수화학공업단지 그리고 중공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이렇게 널려있는 광양 컨테이너항은 세계 최고의 무역항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 단일항 정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양항 포기 정책,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말 광양을 그리고 광양공단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실무부처 얘기를 좀 들으셔가지고 이런 부산항과 광양항 투포트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한번 재점검을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예, 광양항을 그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양항 그 여건에 맞는 특화 전략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경쟁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한려 해저 터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함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서 1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을 돌아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도 77호선 전남 여수, 낙포와 경남 남해의 서면을 잇는 한려대교가 그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다리를 놓는 것 대신 해저 터널을 뚫게 되면 당초에 다리를 놓게 되면 한 1조 6천억이 들 비용이 5천억 정도로 감소된다는 그런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이고 한 대기업이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경남의 남해, 하동을 잇는 이러한 영원함 교류도로 그리고 이 관광순환도로 광양만큼 산업도로가 완성되게 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이 도로의 추진을, 해저터널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 정부에서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하고 보성강의 유량 확보 문제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단 두 개 강만 흐르는 물의 유역을 바꿔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또 농업용수로 쓰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섬진강하고 보성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섬진강 물이 부족해서 바닷물이 0.8km 정도 역류해서 오고 있는 생태계 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섬진강과 보성강의 이 유역의 정상화, 유량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정부가 나서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해당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메마른 이 섬진강이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 그래서 그 강을 통해서 여수, 순천, 광양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제대로 확보되는 그러한 강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한번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의 있으십니까? 네. 산업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16개, 총리님 저 좀 봐주십시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전국에 41개나 의과대학이 있는데 전남에만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10%, 1년에 123조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산업지대, 그 주변의 인구까지 다 합한다면 120만 명이 거주하는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이곳의 의과대학과 의대 부속병원이 필수 시설입니다.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평등권, 행복 추구권 차원에서도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의대의 혜택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조사 자료가 나오면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과 의대 부속병원 설립을 좀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